살다 보면 이상할 정도로 소모적인 인간을 만난다. 말은 가볍고 책임은 없으며 관계 안에서 늘 본인만 중심에 둔다. 문제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다. 이해하려 들고 이유를 찾고 사정을 고려하다가 결국 지치는 쪽은 항상 같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사정이 있으니까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성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과정에 가깝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 앞에서 이해는 미덕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 영국 철학자 홉스는 인간을 냉정하게 바라봤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 이 말은 모두가 이기적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성향을 조절할 능력이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는 구분에 가깝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이 조절 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설명을 들으면 반성하는 대신 계산을 한다. 사과를 요구받으면 태도를 고치는 대신 변명을 준비한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나누기보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기대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대는 상대가 최소한의 상호성을 갖췄을 때 의미를 가진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타인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보라고 했다. 행동이 계속해서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성향이다. 성향을 두고 다음에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을 미워할 필요조차 없다. 분노는 여전히 상대에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증거다. 차라리 웃고 넘기는 태도가 더 현실적이다. 그 웃음은 용서도 이해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더 볼 것은 없다는 판단에 가깝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한계를 일찍 받아들일수록 삶이 단순해진다고 봤다. 모든 사람에게 깊이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는 냉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다. 기대가 사치라는 말은 세상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쓸 곳에만 감정을 쓰라는 계산이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분석의 대상이지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훨씬 더 무례하다는 점이다. 밖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면서 가족, 연인, 동료처럼 관계가 묶인 대상에게는 거칠어진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 한 번 착각한다. 나한테 편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 현상은 친밀함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문제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밀은 권력이 생기는 순간 인간의 도덕성은 시험대에 오른다고 봤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거창한 지위가 아니다. 상대가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확신, 관계를 끊기 어렵다는 구조 자체가 권력이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이들은 안전한 관계 안에서 본색을 드러낸다. 선을 넘는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래도 참겠지라는 계산을 깔고 있다. 이 계산이 가능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인간적으로 행동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도덕은 선택사항이 되고 이익이 기준이 된다.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의 통찰이 등장한다.
그는 인간이 사랑보다 두려움에 더 안정적으로 묶인다고 말했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이 논리를 일상관계에 그대로 적용한다. 존중보다는 피로감, 애정보다는 죄책감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상대가 불편해할수록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감각이 무뎌진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꼈던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 원래 저런 사람으로 정리된다. 이 과정이 가장 위험하다. 무례함이 일상이 되는 순간 기준이 무너진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종종 우리를 규정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과 오래 엮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만든 낮은 기준에 적응하게 된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감정을 축소하고 불편함을 삼키는 쪽으로 말이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의 이유를 캐는 게 아니다. 왜 저럴까? 어떤 상처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순간 문제의 중심은 다시 상대가 된다. 그러나 관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다. 이 관계는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가, 흐리게 만드는가? 인성이 바닥인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후자다. 에너지를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고 감정을 소모시킨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이미 설명이 끝난 상태다. 더 깊은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진다. 분명 상처받은 쪽은 자신인데 막상 떠나려 하면 죄책감이 먼저 올라온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끝까지 이해해보지 않은 건 아닐까? 이 감정은 선함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심리적 길들이기의 결과다. 이 현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은근히 역할을 고정시킨다. 한쪽은 참는 사람, 다른 한쪽은 넘는 사람. 이 균형이 오래 유지될수록 참는 쪽은 버티는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영국 철학자 밀은 도덕이란 타인에게 유용할 때만 강요된다고 봤다. 누군가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순간부터 도덕은 미덕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죄책감은 이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이 떠나려 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상대가 심어놓은 규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더 날카롭게 설명한 사람이 니체다. 니체는 죄책감을 약자의 통제장치로 봤다. 직접 힘으로 지배하지 못할 때 도덕과 양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대를 붙잡는 방식이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이 방식을 본능적으로 쓴다. 너만큼은 나를 이해해야지. 그래도 내가 더 어른이잖아. 이 말들은 모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감정의 사슬이다. 그래서 떠나는 순간 상대의 감정보다 자신의 양심이 먼저 반응한다. 그러나 이때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불편함이 곧 잘못은 아니다. 익숙함을 끊을 때 생기는 저항일 뿐이다. 오래 신은 불편한 신발을 벗을 때도 잠깐의 어색함은 남는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하지 않음으로써도 선택한다고 말했다. 계속 남아있는 건 역시 하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스스로가 감당하게 된다. 관계에서 벗어나는 결단은 상대를 벌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되찾는 행위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에게서 멀어질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감정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 그 죄책감은
오래된 구조의 잔재일 뿐 당신의 인격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생각이 있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그러나 이 기대는 거의 항상 어긋난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느리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변할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사람은 실수로 잘못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반성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변화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자기 행동이 문제라는 인식, 그로 인한 손실, 그리고 스스로를 불편하게 감당할 능력.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지점을 가장 냉정하게 본 사람이 홉스다. 홉스는 인간이 스스로 불리해지는 선택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에게 현재의 태도는 이미 충분히 이득이다. 무례해도 관계는 유지되고 책임을 회피해도 손해가 없다면 굳이 바뀔 이유가 없다. 변화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을 어긴 뒤에도 진심 어린 사과보다 상황을 무마하는 말을 고른다. 반성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을 붙인다. 여기에는 악의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보는 능력의 결핍이다. 이 결핍을 니체는 자기 기만이라고 불렀다. 자기 기만이 굳어진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아가 무너진다고 느낀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기보다 해석을 바꾼다. 내가 예민한 거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더 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은 지성보다 훨씬 완고하다고 봤다. 지식은 늘어날 수 있어도 성향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에게 책임, 공감, 존중은 기술이 아니라 부담이다. 그래서 잠시 착해 보일 수는 있어도 오래 유지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하나 있다. 말이 아니라 반복이다. 사과 뒤에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과는 변화의 신호가 아니라 관계를 연장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이 패턴이 2번, 3번 반복됐다면 그건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조용히 변하는 쪽은 늘 하나다. 기대의 기준을 낮추고 존중의 기준을 낮추고 마침내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쪽이 된다. 이게 이 관계의 실제 비용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을 상대할 때 필요한 건 말 잘하는 기술이나 단호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차이는 말의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서 갈린다. 같은 말을 해도 상대를 중요하게 두는 순간 이미 손해는 시작된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의 등급을 낮추는 것이다. 이건 무시나 공격이 아니다. 정확한 분류다. 모든 인간을 같은 깊이로 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렇게 믿는 태도가 문제를 키운다. 에픽테토스는 외부 사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봤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 마음을 흔든다면 그건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해석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 않은 소음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 배경음에 가깝다. 여기서 핵심은 기대를 끊는 게 아니라 기대할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서 존중, 공감, 책임을 기대하지 않겠다고 매번 다짐할 필요도 없다.
애초에 그 기능이 없는 대상이라고 분류하면 된다. 기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관점을 날카롭게 정리한 인물이 니체다. 니체는 강한 사람의 특징을 참는 능력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명확함에서 찾았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사소하게 여기는지가 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을 굳이 설득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가 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설명은 오해를 풀기 위한 도구지만 상대가 이해할 의지가 없을 때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지성이 낮은 대상과의 논쟁은 항상 피로로 끝난다고 봤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논리를 들이밀수록 자신의 에너지만 빠져나간다. 그래서 가장 손해보지 않는 태도는 차분하지만 차갑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되 관계의 중심에 두지도 않는다. 필요 이상의 반응을 주지 않고 기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태도는 무례하지 않다. 정확하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당신의 사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대상은 대응법이 아니라 위치 조정으로 끝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이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이상한 감정이 남는다. 후련함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의외의 공허함이다. 이렇게까지 비어있을 줄은 몰랐다는 느낌. 많은 사람이 이 감정을 후회로 착각한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미련이 아니라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가깝다. 관계가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배경처럼 존재하게 된다. 끊임없는 긴장, 눈치, 감정 소모가 일상의 기본값이 된다. 이 상태에서는 불편함조차 익숙해진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 순간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문제가 차지하던 자리가 비어 보이는 것이다. 이 현상을 사르트르는 인간이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어떤 관계 안에 오래 머물면 그 관계의 기준이 자신의 기준처럼 굳어진다. 끊어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상대를 잃어서가 아니라 익숙한 역할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외로움과 공허함은 다르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이고 공허함은 불필요한 연결이 사라진 뒤의 여백이다. 이 여백은 불편하지만 잘못된 신호는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 가깝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상실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해석이라고 봤다. 그래도 있었던 게 나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사실을 왜곡한다. 있었기에 괴로웠고 없어졌기에 조용해졌을 뿐이다. 조용함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는 대신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대비하게 만든다. 이 과정이 사라지면 뇌는 갑자기 할 일을 잃는다. 그래서 공허함이 생긴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새로운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니체는 인간이 성장하는 순간을 기존 가치가 무너진 뒤라고 봤다. 익숙한 고통이 사라지고 아직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 사람은 불안해진다. 그러나 이 불안은 퇴보가 아니라
재정렬의 단계다. 중요한 건 이 공허함을 다시 누군가로 채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비슷한 구조의 관계를 끌어들이는 순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공허함은 참아야 할 감정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상태다. 이 여백이 유지될수록 삶의 기준은 점점 또렷해진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을 떠올려 보면 공통된 장면이 하나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사과보다 먼저 억울함을 말한다. 지적을 받으면 반성보다 변명을 늘어놓는다. 심지어 가해에 가까운 행동을 해놓고도 본인은 늘 상처받은 사람의 자리에 서 있다. 이 태도는 우연이 아니다. 피해자 위치는 가장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홉스는 인간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건 선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라고 봤다. 피해자라는 이미지는 책임을 피하면서도 동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보호막이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이들은 대화를 이렇게 끌고 간다. 사실관계보다 감정부터 꺼낸다. 그땐 나도 힘들었다. 왜 나만 몰아붙이냐? 이 말이 등장하는 순간 논의의 중심은 행동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동한다. 책임은 흐려지고 상대는 설명해야 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현상을 날카롭게 본 인물이 니체다. 니체는 약자가 힘을 얻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를 꼽았다. 직접적인 힘이 없을수록 연약함, 상처, 피해 의식을 무기로 삼는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연약함이 아니라 전략에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들은 스스로를 진짜 피해자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자기 기만이 작동하는 지점이다.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면 불편함과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현실을 재해석해버린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저 사람이 예민한 거다. 이 서사가 반복될수록 자기 인식은 더 왜곡된다. 그래서 이들과의 대화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돈다. 사실을 짚어도 소용없고 논리를 세워도 통하지 않는다. 상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감정만 선택한다. 이 구조에서 설득을 시도하는 건 게임 규칙이 다른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실보다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봤다. 특히 인성이 바닥인 사람에게 자존심은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 방어선을 건드리는 순간 피해자 서사는 더 강화된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그 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옳은지, 누가 더 아픈지를 겨루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무대에 올라가 있다. 피해자 연극은 관객이 있을 때만 유지된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상한 지점에서 지친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논리를 잃지도 않았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머리가 무겁다. 왜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남는다. 이 피로는 말의 부족이 아니라 대화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많은 사람은 대화를 이렇게 전제한다. 말을 하면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고 논리를 제시하면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 하지만 인성이 바닥인 사람에게 대화는 이해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과정이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말은 그 결론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 지점을 쇼펜하우어는 논쟁의 본질로 설명했다.
사람들은 진실을 찾기보다 이기기 위해 말한다고 봤다. 특히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논리는 수단이 아니라 무기다. 상대를 이해하는 대신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간다. 그래서 이런 대화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핵심을 말하면 지엽적인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 사실을 말하면 감정을 들고 나온다. 감정을 짚으면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 대화는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옆으로 새어나간다.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차분해도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니체는 사람이 진실을 거부하는 이유를 약함에서 찾았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에게 논리적 대화는 개선의 기회가 아니라 위협이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들은 대화의 목적을 공유하지 않는다. 당신은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상대는 체면 유지를 원한다. 이 둘은 같은 언어를 쓰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설득을 시도하는 건 서로 다른 규칙으로 체스를 두는 것과 같다. 이 점을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대화 중에도 계속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한다. 문제의 옳고 그름보다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은 이어지지만 의미는 축적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 하나 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대화는 계속 길어지고 피로는 반복된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논리를 멈추는 것이다. 침묵하거나 짧게 반응하거나 대화를 일찍 끝내는 쪽이 낫다. 이건 패배가 아니다. 불필요한 싸움에서 빠져나오는 판단이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생긴다. 말수가 줄고 판단을 미루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데 점점 서툴러진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한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뿐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는다. 물러선 자리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이 현상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다. 관계 안에서의 지위 변화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자기 말은 기준이 되고 타인의 말은 설명 대상이 된다.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자신의 판단은 점점 부차적인 것이 된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될 때 스스로를 대상처럼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 곁에서는 늘 평가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 말을 하기 전부터 이 말이 문제되지 않을까를 먼저 계산한다. 이 계산이 반복되면 자기 표현은 점점 위축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대신 미묘한 방식으로 기준을 흔든다. 무시, 비꼼, 가벼운 농담, 애매한 반응. 이 사소한 신호들이 쌓이면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된다. 니체가 말한 약화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큰 폭력보다 작은 부정이 더 깊이 파고든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확신이 사라진다. 불편해도
내가 예민한가라고 넘기고 화가 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정리한다. 자존감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서서히 낮아진다.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봤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그 상태를 만든다. 상대의 반응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판단은 참고 자료가 된다. 이 구조 안에서는 누구라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성숙이나 겸손과 다르다는 점이다. 성숙은 자신을 알고 조절하는 것이고 지워지는 건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 곁에서 생기는 변화는 후자에 가깝다. 그래서 이 관계를 떠나야 할 이유는 상처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는 사람을 키우거나 줄인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후자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다. 그럼 누구를 곁에 둬야 하는가? 이 질문은 관계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선별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 지점에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다시 비슷한 구조로 돌아간다.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착함은 기준이 아니다. 착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관계는 반복해서 소모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봤다. 이익의 관계, 쾌락의 관계, 그리고 덕의 관계. 앞에 두 가지는 상황이 바뀌면 끝나지만 덕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된다. 여기서 덕이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다. 곁에 둘 사람의 기준은 단순하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상황이 불리해져도 태도가 급변하지 않는 사람. 사과를 해야 할 때 설명보다 책임을 먼저 내놓는 사람. 이 조건은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함께 있을수록 자신이 또렷해지는 관계가 있고 함께 있을수록 자신을 축소하게 되는 관계가 있다. 남겨야 할 사람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되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말하면서도 상대의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 이 능력은 말솜씨가 아니라 성숙의 결과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서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정의한다고 말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그래서 관계 정리는 타인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을 정리한 뒤 좋은 사람을 급하게 채울 필요는 없다. 공백은 실패가 아니라 여과 과정이다. 이 여백을 견디지 못하면 다시 아무나 드리게 된다.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 사람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국 남겨야 할 사람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됐을 때 관계는 더 이상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삶을 지탱하는 배경이 된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을 이해하지 않게 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